바다 냄새가 몸에 밴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완도 항구 앞 게장식당, 20평 남짓한 그 가게가 제 전부였어요. 남편은 민수가 6살 때 어업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민수는 12살 때 다쳐 다리에 보조기를 차게 됐지만 수산대학을 나와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는 성실한 아이로 자랐어요. 39에 처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유진이라는 아가씨는 단정하고 예의 발랐어요. 저는 가진 것 다 털어 아파트, 차, 살림을 마련해 줬습니다. 결혼식 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려온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여자 이번이 4번째 결혼이라던데? 유진이를 처음 만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민수가 카페에서 일하는 여자를 사귀고 있다며 소개시켜줬어요. 항구 근처 작은 카페. 유진이는 단정한 옷차림에 말씨도 고왔습니다. 첫 만남부터 제 손을 꼭 다부며 인사하는 모습이 참 예의 바르더군요. 그날부터 유진이는 자주 우리 집에 들렀어요. 주말이면 식당 설거지를 거들고 제가 허리 아프다 하면 파스까지 사다 붙여줬습니다. 평생 혼자 버텨온 제게 누군가 편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상견례는 시내 한정식 집에서 했습니다. 유진이 부모님은 서울에서 오셨다는데 아버지는 퇴직 공무원, 어머니는 손주 돌보신다더군요. 점잖아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이 결정됐지요.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상견례 내내 유진이 부모님은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쳤고 제 질문에도 유진이가 대신 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터는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결혼 준비는 제가 거의 다 했어요. 신도시 아파트 2억 5천, 차 1,500, 살림 500, 식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났지만 아들이 행복하면 그만이었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유진이가 찾아와 카드빚 5천만 원을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착해 보여서 식당 매출금과 친구한테 빌린 돈으로 줬어요. 결혼하면 다 식구인데 뭘 따지겠습니까? 결혼식 전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내일 입을 한복을 꺼내 거울 앞에 서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진분형 저고리가 어색했지만 신부 어머니니까 단정해야지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술렁이었습니다.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 뭔가 불안한 예감이 맴돌았지만 그냥 기분 탓이라 여겼어요. 그 예감이 정확히 들어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몸은 저절로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40년 습관이란 게 무섭더군요. 부엌에 나가 물을 끓이다가 오늘은 식당 문을 닫은 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평생 하루도 안 쉬고 일했는데 오늘만큼은 쉬어도 되는 날이었지요. 아들 장가가는 날이니까요. 한복을 입으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진분홍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입으니 낯설었어요. 늘 앞치마 두르고 살았는데 이런 고운 옷을 입으니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올려 단정하게 만들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지요. 예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민수 친구들, 양식장 직원들, 식당 단골 손님들. 다들 축하한다며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 민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구나 싶었지요. 신부 대기실로 유진이를 보러 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이는 참 예뻤어요. 화장을 진하게 해서인지 평소보다 낯설어 보이긴 했지만요. 유진이 옆엔 친구라는 아가씨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 또래였는데 뭔가 제 눈엔 예사롭지 않아 보였어요. 화장이 너무 짙었고 옷차림도 결혼식에 온 사람치곤 야했습니다. 유진아, 오늘 정말 예쁘구나. 어머니, 감사해요. 유진이가 웃으며 답했지만 그 미소가 어딘지 어색했어요.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신부가 떨리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쯤 화장실에 갔습니다. 한복 치마가 불편해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일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칸막이 너머로 여자들 목도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수다를 떠는 소리였지요. 처음엔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어요. 근데 진짜 대박이다. 유리가 이번에 4번째 결혼이잖아. 4번째 결혼? 유리? 우리 유진이 이름은 유진인데요? 다른 여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아. 작년에 빚 때문에 고소까지 당했는데 또 남자 잡았네. 이번엔 돈 많은 것 같던데. 완전 프로야, 프로. 근데 상견례 때 데려온 가짜 부모 알바비는 받았대?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변기 뚜껑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니야, 동명이인일 거야. 다른 사람 얘기일 거야.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여자들은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남자는 불쌍하긴 해. 다리도 불편하다며? 그러게. 근데 유리 말로는 시어머니가 게장집 건물주래. 돈 좀 있나 봐. 완전 로또 터졌네. 결혼하고 나서 또 얼마 뜯어낼 생각인가 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겐 그게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여자들이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다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겠지. 그냥 헛소문이겠지. 우리 유진이가 그럴 리 없어. 제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게 사실일 것 같은 이해감이 들었습니다. 간신히 화장실 밖으로 나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떨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지만 진정이 안 됐습니다. 예식장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사람들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방금 들은 말들로 가득했지요. 민수가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턱시도를 입은 아들 모습이 참 의젓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눈물만 맺혔어요. 불쌍한 내 아들. 다리 불편한 거 가지고 놀림당하던 그 아이가 또 속는 건가 싶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민수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확실하지도 않은데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유진이가 버질로드를 걸어왔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그게 가면처럼 보였어요. 화장실에서 들은 그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번째 결혼, 가짜 부모, 빚? 아니야, 동명이인일 거야. 저는 계속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주례 말씀이 끝나고 서약이 이어졌어요. 민수와 유진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을 주고받았습니다.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다는 그 말들이
제겐 공허하게 들렸어요. 혹시 저 말들도 다 거짓은 아닐까?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식이 끝나고 패백 시간이 됐습니다. 전통 예복으로 갈아입은 신랑 신부가 패백실로 들어왔어요. 유진이가 절을 하며 대추와 밤을 받았습니다. 저는 며느리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유진아, 우리 민수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때였습니다. 유진이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주워졌습니다. 립스틱, 거울, 휴대폰, 그리고 신분증 하나가 제 손에 잡혔어요. 신분증을 집어들었는데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은 분명 유진이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달랐습니다. 한유진이 아니라 한뮤리. 화장실에서 들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신분증을 유진이한테 건네주면서 제 눈을 봤습니다. 유진이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들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화장실에서 들은 말들이 전부 사실이라는 걸. 유진아, 아니, 유리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이는 신분증을 낚아채듯 빼앗더니 핸드백에 쑤셔 넣었어요. 어머니, 그게 이름이 왜 다르니? 너 누구야?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이 여자가 제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유진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명할게요. 유리는 제 본명이고 유진은 개명한 이름이에요. 아직 주민등록상으로는 안 바뀌어서. 거짓말이었어요. 그 말투에서 그 눈빛에서 제가 다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우릴 속여왔던 거예요. 네 번째 결혼이 맞니? 제가 똑바로 물었습니다. 유진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화장실에서 다 들었어. 네 친구들이 떠드는 거. 네가 네 번째 결혼하는 거. 작년에 빚 때문에 고소당한 거. 상견례 때 가짜 부모 데려온 거. 다 들었다고. 제 목소리가 패백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가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민수야, 이 여자가 우릴 속였어.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 유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제가 정말... 오해? 그럼 네 신분증 이름이 왜 다른데? 상견례 때 온 사람들이 왜 가짜야? 유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입술만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뭔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1년 동안 쌓아온 믿음, 며느리에 대한 사랑,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몸이 휘청거렸어요. 엄마! 엄마! 민수가 저를 붙잡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의식은 거기서 끊겼어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삑삑거리는 기계 소리, 병원이었어요. 고개를 돌리니 민수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게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제가 작은 목소리로 부르자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엄마가 쓰러지셔서 의사 선생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래요. 민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손을 꼭 잡은 그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짐작이 갔어요. 유진이는? 민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힘겹게 말했어요. 도망갔어요. 엄마 쓰러지고 나서 바로 사라졌대요. 도망쳤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결백하다면 왜 도망쳤겠어요? 결국 다 사실이었던 거예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제가 바보 같았어요. 민수가 제 손을 얼굴에 대고 울었습니다. 40 넘은 사내가 어린애처럼 흐느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있잖니. 제가 민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아파트, 차, 살림, 그리고 5천만 원. 그 돈이 전부 물거품이 된 거예요. 식당 건물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날 경찰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신고를 했다고 했어요. 경찰은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유진이가 언제부터 접근했는지, 얼마를 줬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저는 기억나는 대로 다 말했어요. 사흘 뒤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이 본명이 한유리이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남자들을 속여온 상습 사기범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여럿 있었고 상견례에 나온 부모도 알바로 보용한 사람들이었대요. 심지어 결혼식 하객으로 온 친구들도 같은 사기단 일당이었다고 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총 얼마나 되시나요? 경찰이 물었어요. 민수가 대신 답했습니다. 아파트 계약금 1,000만 원, 차량 1,500, 살림 500, 빚 5,000, 총 7,500만 원 정도요. 그리고 아파트 잔금 2억 5천은 대출받은 상태고요.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합니다. 한유리는 주로 나이 들고 신체적으로 약점이 있는 남성들을 노렸어요.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마음을 이용한 겁니다. 그 말에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다리 불편한 자기를 노렸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금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조만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하지만 잡힌다고 해도 돈이 돌아올까요? 이미 다 써버렸을 텐데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식당 위 단칸방이었어요. 20년을 살던 그 방. 신혼집을 마련해줬다고 비워뒀던 그 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민수도 저와 함께였어요.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살림도 다 신혼집에 가져다 놨으니까요. 이제 그것들도 다 처분해야 할 판이었어요. 대출 이자라도 갚으려면요. 민수가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아니야, 민수야. 엄마 잘못이지. 엄마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덥석 믿었으니까. 사실 우린 둘 다 잘못이 없었어요. 다만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을 뿐이었죠. 착한 마음이 독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7,500에 대출 2억 5천. 이걸 어떻게 갚지? 식당을 팔아야 하나? 하지만 식당을 팔면 우린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저는 40년을 혼자 버텨왔어요. 남편 잃고 아들 다리 다치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 여자를 찾아내서 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한유리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전국에 12명이 넘었어요.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더군요. 저는 다시 식당을 열었습니다. 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대출 이자가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데 벌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게 뻔했으니까요. 민수도 양식장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둘 다 말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 잔금 날짜가 다가오는데 입금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당연했지요. 유진이가 사라진 마당에 누가 그 집에 들어가겠어요.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되고 계약금 1,000만 원은 날아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대출금은 계속 상환하셔야 합니다. 이미 집행된 금액이라서요. 은행 직원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아파트는 없는데 빚은 남았다는 얘기였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고스란히 제 목에 걸린 거예요. 민수가 자기 양식장을 팔겠다고 했어요. 엄마, 제 잘못인데 제가 책임져야죠. 안 돼. 그건 네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궈낸 거야. 엄마가 어떻게든 할 테니 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식당 매출로는 이자 내기도 빠듯했어요.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식당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정옥순네 아들이 결혼 사기 당했다고. 불쌍하긴 하지만 왠지 가까이 하기 꺼려진다고. 사람들 입방아가 무섭더군요. 언니, 나도 참 안타까운데 우리 남편이 자꾸 다른 데서 먹자고 해서. 단골이던 아줌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웃어줬지만 속으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릴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피해자인데도요. 매출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1달, 2달 지나면서 적자가 쌓였어요. 이자조차 내기 힘들어졌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정국순 씨, 이번 달 이자가 연체됐습니다. 3개월 연체되면 담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식당 건물을 빼앗긴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갈 곳이 없어져요. 민수가 밤마다 구인 광고를 뒤졌습니다. 양식장 일 끝나고 야간 일이라도 하겠다고요. 40이 넘은 나이에 다리까지 불편한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왜 착하게 살면 이렇게 당하는 걸까요? 우린 누구한테 나쁜 짓 한 적 없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1달 뒤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경찰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정옥순 씨, 한유리를 검거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잡혔구나.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경찰의 다음 말에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만 한유리한테서 압수한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다 탕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금액 회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범인은 잡혔는데 돈은 못 찾는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억 5천만 원 빚은 누가 갚아줍니까? 그날 밤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민수한테도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유리 재판에 피해자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가기 싫었어요. 그 여자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가요. 그래야 그 여자가 제대로 된 벌을 받아요.
법원은 처음 가봤습니다. 높은 천장, 무거운 분위기. 피고석에 앉은 한유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결혼식 때 그 화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작아 보이더군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 진술해 주십시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만났고, 얼마를 줬고, 어떻게 속았는지.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복받쳐 올랐어요. 재판장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우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을 전부 이 사람한테 빼앗겼습니다. 한유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그게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또 연기하는 거겠지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한 중년 남사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정옥순 씨 맞으시죠? 저는 변호사 박종민이라고 합니다. 낯선 사람이었어요. 뭔가 싶었는데 그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가 한유리 사건을 추적해온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는 더 큰 배우가 있어요. 더 큰 배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한유리는 혼자 움직인 게 아닙니다. 조직적인 결혼 사기단의 일원이에요. 주범은 따로 있고 한유리는 실행범에 분거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그 조직을 수사 중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조직이라니, 그럼 다른 사람들도 잡힐 수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유리가 사기친 돈 중 일부가 추적됐어요. 조직 두목 계좌에서 발견됐습니다. 만약 두목을 검거하면 그 돈을 피해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기대했다가 또 무너지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피해액의 절반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절반? 그것만 해도 큰 돈이었어요. 7,500의 절반이면 3,750. 그 돈이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민수한테 말했습니다. 민수도 조심스럽게 기파했어요. 엄마,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지. 하지만 한번 믿어보자.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조직 두목이 검거됐어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전국적인 결혼 사기단 적발. 피해자만 50명이 넘었고 피해액은 30억 원이 넘었대요.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범죄 수익금을 압수했고 피해자들한테 배분할 거라고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천만 원. 생각보다 많았어요. 정옥순 씨,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한유리 개인 재산도 추가 압수수색 중입니다.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를 껴안았어요.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한 가닥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4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 돈으로 밀린 이자를 갚고 식당 운영비를 메우고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대출 원금은 아직 2억 5천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최소한
당장 식당을 빼앗기진 않을 테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4천만 원을 받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경찰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한유리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한대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 여자 얼굴 다시 볼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이 말했어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만 만나보시지요. 결국 구치소에 갔습니다. 민수도 함께였어요. 면회실.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로 한유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한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쳐다봤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날 부른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됐어. 그런 거 듣자고 여기 온 거 아니야? 한유리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개인 재산이 좀 더 있어요. 제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경찰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피스텔? 왜 그걸 저한테 준다는 거죠? 왜? 속죄하고 싶어서요. 제가 한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이제 알겠어요. 특히 어머니와 민수 오빠한테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진심일 리 없었습니다. 또 무슨 속셈이 있는 거겠지요. 너 지금 또 나를 속이려는 거지?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 죗값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그 오피스텔은 시세가 6천만 원 정도 돼요. 제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어머니 명의로 넘기겠습니다. 6천만 원. 그 돈이면 대출을 많이 갚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민수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려는 겁니까? 한유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도 엄마가 있었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보면 우리 엄마가 생각나요. 우리 엄마도 저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어요. 돈 때문에 남자들 만나고 사기치고 엄마가 얼마나 부끄러워하셨는지 몰라요. 한유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지막에 엄마가 그러셨어요. 유리야,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유리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과연 이 눈물이 진짜일까? 아니면 또 연기일까? 어머니, 제가 이걸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믿어도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한유리의 눈물이 진짜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진심을 보게 되는 법이니까요. 한유리 말대로 오피스텔 명의 이전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니 정말이었어요. 시세 6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이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한유리가 검찰에 자진 신고했고 피해배상 차원에서 인정받은 거였어요. 오피스텔을 팔았습니다. 5,500의 매매가 성사됐어요. 앞서 받은 4천만 원과 합치니 총 9,500만 원. 대출 원금을 많이 갚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중도 상환했어요. 2억 5천만 원 중 9,500을 갚으니 남은 빚은 1억 500만 원. 여전히 큰 금액이었지만 이제는 숨통에 트였습니다. 매달 이자 부담도 줄었고 식당 운영하면서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한유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지켜봤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한유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5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어요. 한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을 나서기 전 한유리가 제 쪽을 돌아봤어요.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아이를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가 이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흘렀더군요. 참 긴 1년이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살아야지 뭐. 우리 식당도 있고 너도 있고 아직 할 일이 많잖니? 민수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4시 늘 하던 대로 일어나 간장을 끓이고 게를 손질했어요. 손에 익은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40년 했는데 앞으로 10년은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손님들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소문도 잠잠해졌고 사람들도 이제 예전처럼 대해줬습니다. 단골 아줌마가 말했어요. 언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좀 나아졌다며? 다행이다. 응. 이제 좀 살만해. 정말 그랬어요. 이제 좀 살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 다시 누군가 만나도 될까요?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여자를 만날 마음이 있다니.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거였죠. 밀수도 사람인데 사랑하고 싶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게 당연했어요. 물론이지. 다만 이번엔 엄마가 제대로 알아볼게. 네, 엄마. 저도 이번엔 신중하게 할게요. 민수가 웃었어요. 그 웃음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완도 바다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밀려왔다 밀려가고 또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결국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속았어요. 크게 당했지요. 평생 모은 돈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배운 것도 있었어요. 사람은 쉽게 믿어선 안 된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불신해서도 안 된다는 것.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한유리는 감옥에 있고 저는 여기 식당에 있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아이가 감옥에서 무엇을 배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진짜 사람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결말이지요.
아직 빚이 남아있지만 갚아나갈 수 있어요. 아들도 건강하고 식당도 잘 되고 있으니까요. 사람은 바다처럼 깊어 보여도 한번 출렁이면 속이 다 드러나는 법입니다. 거짓은 오래 숨지 못해요. 언젠간 진실이 물 위로 떠오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정직하게 사세요. 그게 결국 제일 편한 길이더라고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로요. 이 이야기가 혹시라도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더 나은 날이 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제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돼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